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에서 벌어진 실화로 이미 해결된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룬 사건들 중 가장 충격적이고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 사건에는 실제 경찰의 신문 장면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정말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브라이언은 남성입니다. 코엔은 2002년 1월 10일 부모 시니어와 테리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형제가 하나 더 있었고 가족 모두 콜로라도의 그랜드 정션에 살고 있었죠. 어릴 적 브라이언은 브로드웨이 초등학교에 다녔고 이후 브루클린 중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중학교 시절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고 온라인에는 그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보고도 있었죠. 그는 종종 다른 학생들과 말다툼을 벌이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장난 전화를 거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학교 내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11학년 때는 학교에서 부모가 호출되었고 몇몇 학생들이 코의 주변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가 항상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공격적인 농담을 해서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2018년에는 직접 만든 무기로 다른 학생을 공격해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9년에는 PTSD를 앓고 있는 학생에게 일부러 공황 발작을 유발시켜 정학당했어요. 같은 해 또 다른 부적절한 성적 발언으로 정학을 당했죠. 그는 특히 제프리 다머 같은 연쇄살인범에 집착했어요. 그의 집착은 학교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친구들은 그를 농담 삼아 다머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어느 날 선생님이 브라이언의 소지품을 확인하다가 살인범들의 통계가 적힌 노트를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는 살인범들의 피해자 수, 범행 동기, 선호하는 살해 방식 등이 적혀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검은 유머를 좋아했고 항상 사람들의 불편한 반응을 유도하는 엣지 있는 캐릭터를 자처했어요. 결국 그는 한계를 넘었고 특별한 관리가 가능한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됐어요. 그 학교는 아로 고등학교였죠. 동시에 그는 신경 발달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 병원에도 다녀왔고 의사는 정신병 가능성에 대해 더 정밀한 검사를 권유했어요. 그러나 실제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고 ADHD와 불안증에 대한 약만 처방받았어요.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학교 시절 소수의 친구들과는 나름대로 친분을 유지했어요. 졸업 후에는 세이프웨이라는 식료품점에서 일하게 됐고 이곳은 그랜드 정션의 메인 스트리트인 브로드웨이에 위치했어요. 그 즈음 브라이언의 부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그는 어머니 테리의 집에서 대부분의 밤을 보냈어요. 아버지와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방문하곤 했고 두 사람의 공동 양육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테리는 자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아버지 시니어는 생명을 구하는 구명조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브라이언이 19살이 되던 해 2월 28일에 경찰은 아주 이상한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은 블루 헤론 보트 램프라는 장소에서 자신의 차를 콜로라도 강에 빠뜨렸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브라이언은 이미 부모인 테리와 시니어에게 연락해 그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어요. 당연히 부모가 먼저 도착했고 그 다음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죠. 경찰이 브라이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밤중에 그 외진 보트 램프에 있었는지를 묻자 그는 단지 조용히 생각할 장소가 필요해서 그곳에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차량의 뒷부분을 물 쪽으로 향하게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려 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물속으로 굴러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 그는 차량 안에 있었지만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고 완전히 젖은 채 보트 램프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2월에 콜로라도는 아주 추웠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올까봐 몹시 걱정했다고 해요. 휴대폰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근처 도로까지 걸어가서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청하려 했대요. 운 좋게도 불과 5분 만에 차 한 대가 지나갔고 아버지와 아들이 탄 차량이 브라이언을 발견했어요.
브라이언은 그들을 멈춰 세워서 휴대폰을 빌려 부모에게 연락했고 부모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게 된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은 브라이언이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차 안에 들어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브라이언이 말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10대가 우연히 차를 물에 빠뜨린 해프닝 정도로 여긴 거죠. 경찰은 이 상황이 다소 코믹하게 느껴졌고 브라이언 가족도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시니어는 이 보드 램프에서 종종 자신의 재단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민망해했죠. 당시 모두가 이 상황을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고 테리는 견인차를 불렀지만 이른 새벽이었기에 응답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다행히 경찰이 다른 견인차 업체와 연락이 닿았고 차량을 끌어내기 위해 출동하기로 했어요.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브라이언 가족은 집으로 돌아가 브라이언을 씻기고 따뜻하게 하도록 허락받았어요. 사고로 다친 사람도 없고 그냥 우스운 사고 정도로 넘겨졌기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어요. 테리와 시니어는 아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보트 램프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견인차를 기다리게 됐어요. 차량이 물 밖으로 끌어올려지던 순간 경찰은 차량 뒤편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피처럼 보였던 거죠. 경찰은 테리에게 혹시 브라이언이 다친 건가요? 라고 물었고 테리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어요. 브라이언은 당황하며 무슨 말이에요? 전 멀쩡한데요. 피라니요? 전혀 몰라요. 라고 대답했죠. 경찰은 피로 보이는 액체에 대해 샘플 채취나 분석을 하지 않았고 차량을 그냥 가족에게 돌려주었어요. 차량은 물에 잠겼던 만큼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저 우스운 실수로 넘어간 셈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3월 1일 경찰은 같은 장소인 블루 헤론 보트 램프로 다시 호출됩니다. 이번에는 실종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모니크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지역에서 웨딩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실종된 사람은 워렌이라는 남성이었고 그는 노숙인 신분이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모니크는 자주 워렌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가 책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후 가게 앞 의자를 내어주며 책을 읽게 해줬대요. 돈이 필요할 땐 음료나 식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요. 모니크와 워렌은 4년간 알고 지냈고 그동안 워렌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자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던 거죠. 워렌은 지역 주민들에게 책 읽는 남자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자연과 새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2월 27일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아무 소식 없이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다음 날인 2월 28일 워렌의 지갑이 블루 헤론 보트 램프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것이 그를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지갑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니어였어요. 그는 전날 브라이언의 차를 정리하던 중 지갑을 발견했고 브라이언에게 물었죠. 왜 내 차에 이런 게 있지? 그러자 브라이언은 보트 램프에서 주웠는데 어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잊어버렸다고 답했대요. 시니어는 이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굳이 남의 지갑을 주워 차에 넣었는지 게다가 그걸 잊을 수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이언의 기묘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점점 더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브라이언이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틈을 타 테리는 아들의 방을 수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옷장 안에 있던 2개의 비닐봉지. 그중 하나에는 잘린 사람의 머리가 들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테리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녀는 그 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옮겨놓고 시니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봉지를 수건으로 덮고 침착한 척 아들을 집으로 부르기로 해요. 브라이언에게 차 좀 써야 하니까 집에 와라고 전화한 거죠. 이 모든 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도 조용히 도착했고 그를 향해
부모님이 내 방에서 뭔가 발견하셨다는데 그게 뭔지 아나?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브라이언은 아주 덤덤하게 네, 사람 머리와 손이요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워렌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어요. 망설임 없이 범행을 시인한 것이었죠. 그 순간 부모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경찰은 그를 순순히 순찰차에 태웠고 수갑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차분했고 폭력적인 기색도 없었죠. 한편 테리는 눈물을 쏟고 있었고 시니어는 그녀를 위로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 집에서 머지않은 전날까지 같이 지냈던 아들이 연쇄살인 범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브라이언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아주 차분하게 취조실로 들어갔어요. 경찰은 그의 부모인 테리와 시니어도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죠. 테리는 지난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고 차량을 견인해 집으로 가져왔던 일과 차량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지갑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또한 경찰이 전날 차량에서 본 붉은 액체가 피 같았다는 점과 그와 관련해 브라이언에게 물었을 때 특수요가 수업에서 쓰던 피주머니가 터진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것이 테리가 아들의 방을 수색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시니어는 경찰에게 차량의 글러브 박스에서 큰 칼도 발견했으며 지갑을 발견한 후 워렌의 직장에 연락했을 때 워렌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피로 보이는 흔적, 칼, 지갑, 실종된 사람.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죠. 브라이언이 신문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더욱 소름 끼쳤어요. 그는 차분했고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저 사람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치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과정을 마치 연극처럼 상세히 재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월 27일 밤 11시경 그는 정신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콜로라도 그랜드 정션의 다리 밑을 지나던 중 캔버스를 덮고 자고 있는 노숙인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워렌이었죠. 브라이언은 차를 세우고 장갑을 3겹이나 착용한 뒤 미리 준비해온 마이클 마이어스 가면을 쓰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캔버스를 걷어내자마자 머리와 목을 집중적으로 칼로 찔렀다고 말했어요. 워렌이 왜 이러는 거야? 왜? 라고 외칠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무려 30-40번을 찔렀다고 해요. 경찰에게 그는 재현하듯 몸을 움직이며 장면을 설명했고 자신이 워렌 위에 올라타 칼을 들고 있는 자세까지 보여줬어요. 워렌이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고 힘을 잃자 그제야 죽은 것을 알았다고 하며 의외로 쉬웠다. 땀도 거의 안 났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에도 웃음을 띠며 냄새나 더러워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해요. 심지어 살해 후 그의 복부를 가르고 내장을 보기 위해 옷을 벗긴 뒤 머리를 절단하고 손도 잘랐어요. 이후 워렌에게 글래스고 스마일, 즉 입꼬리를 절단하는 잔혹한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했어요. 브라이언은 이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 사진들은 나중에 미 연방 비밀경호국의 기술로 복원됐어요. 그는 두 손을 지퍼백에 넣고 팔을 절단했으며 머리와 손은 피자 상자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후 칼과 증거를 세척하고 옷도 세탁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혹시라도 지문이 남았을까 걱정한 그는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가 워렌의 몸을 차에 실어 보트 램프로 간 뒤 물에 유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차량이 강으로 미끄러지면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차가 물에 빠졌다는 해명이 그제야 일부분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차량에서 발견된 피는 실제로 워렌의 것이었고 이외에도 차량 곳곳에서 그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혈흔 증거조차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의 머리와 손이 브라이언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브라이언 본인이 직접 모든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이죠. 브라이언은 신문 내내 아주 자랑스럽게 세세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했고 마치 그 순간을 다시 음미하듯이 말했어요. 그는 범행 장면을 손으로 그려가며
경찰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머리를 페인트통에 넣어 유기하려 했다는 계획까지 말했죠. 그는 장갑 3겹 중 한 켤레에 구멍이 났던 게 걱정됐다고 했고 혹시나 지문이 남았을까 봐 워렌의 몸을 다시 회수해 강물에 유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철저한 사전 계획이었다는 증거죠. 그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살인을 계획했으며 1년 전부터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살인 충동을 멈추는 방법, 흉기로 위협당했을 때 사람의 반응, 목 찌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가와 같은 검색어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홈리스 남성을 죽인 사건에 대한 기사였어요. 심지어 그는 경찰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학교에서 총기 난사 상상은 한 번쯤 하지 않나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물론 경찰도 당황했고 전혀 동의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한 뒤 그는 갑자기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후회가 아니라 단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이 없었다는 실망감이었죠. 신문 후 그가 유치장으로 이송될 때는 내 기분은 한니발 렉터 같아라는 말을 남겼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연쇄살인 범이라도 된 듯 기괴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죠. 그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정신 감정을 명령했어요. 의사들이 범행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안타깝긴 한데 이미 지나간 일이죠. 라고 했어요. 무엇이 안타깝냐는 질문에 그는 게임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 쓰고 친구들도 못 만나서요. 라고 답했어요. 결국 2023년 2월 배심원단은 그의 정신 이상 주장무죄 주장을 기각했고 그는 1급 살인, 증거인멸, 시신훼손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추가로 13년형이 더해졌고 현재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한편 워렌을 기억하기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 모니크의 웨딩숍 앞에 만들어졌어요. 워렌은 단지 책 읽기를 좋아하던 따뜻한 노인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기억하고 슬퍼했어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큰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어요. 믿기 힘든 고백, 차가운 얼굴, 그리고 너무도 세밀한 계획. 우리는 가끔 설마 저 아이가라는 생각에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브라이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서부터는 외면이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워렌 반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랍니다. 만약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